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은 VMware 플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리눅스를 띄우는, 리눅스를 부팅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의 설치는 Preliminary Chapter 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Preliminary Chapter 3는 별도의 동영상을 제시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고 쫓아서 하면은 설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설치된 VMware 플레이어를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폼이 뜨게 되겠고요. 이때 Open a Virtual Machine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와 같은 파일 브라우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제 교과목 웹페이지죠. 거기서 다운로드한 우분투 이미지를 풀어다가 놓고 이와 같이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와 같은 화면에서 리눅스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리눅스가 부팅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처음 띄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분투 이미지가 복사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동된 것인지를 묻는 프롬프트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비록 복사된 것이긴 해도 I copied it을 클릭하지 마시고 I moved it을 클릭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게 복사될 경우에 그 내부의 여러가지 리소스, 이름을 전부 변경하는 작업들을 VMware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절치 못한 다른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I moved it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가 부팅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팅되는 도중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때 메시지들이 출력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 이제 리눅스 커널을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초기화 태스크들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init 프로세스하고 getTTY 프로세스 같은 것이 실행되는 것을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가 부팅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리눅스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로그인 프롬프트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용자 이름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환경을 초기화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스타트업 파일들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지 않아도 각 사용자 계정마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에서 변경을 시키려면 이런 파일들을 변경시켜 줘야 되죠. dash profile, 이 파일들은 다 앞부분에 dash라는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dash profile, dash login, dash rc, login, cshrc 이런 이름의 파일들이 차례로 실행되면서 환경이 설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환경이 설정되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때 터미널을 하나 열게 되고요. 거기서 직접 명령을 쳐서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의 수행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 수행 도중에 중단하고 싶으면 Ctrl C를 누릅니다. 이것은 Ctrl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 키를 치면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캔슬의 의미를 갖고요. 어떤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키를 누르게 되면 그 명령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 과정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부팅이 끝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여러 준비된 유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반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유저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해당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리고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지요. 계정하고 패스워드는 별도 게시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상단에 나타나 있는 요 버튼은 터미널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터미널이 이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일부분만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전체가 안 보여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위치에 이렇게 생긴 터미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창 안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은 이 패스워드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계정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고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파일을 지울 수도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바꾸는 방법은 PSSWD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Current Unix Password라는 요 글자가 나오고요.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이때 여기다가 알려드린 패스워드를 치십시오.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가 들어가서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은 Enter New Linux Password라고 또 나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새로 지정할 패스워드를 쳐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걸 한번 또 쳐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같은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입력하면 이제 이 계정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새롭게 지정한 패스워드를 쳐서 넣어줘야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패스워드를 바꾸면 저는 그 패스워드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계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은 파일 시스템에 대한 소개로 들어갑시다. 먼저 파일 네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센시티브, 즉 소문자하고 대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지칭할 때 와이드 캐릭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캐릭터는 한 개 또는 다수 개의 이름을 동시에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애스터리스크하고 물음표, 퀘스천 마크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애스터리스크는 0개 또는 다수 개의 이메일 글자를 의미하게 되고요. 퀘스천 마크는 한 개의 이메일 글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 개의 다른 이름들로 매핑될 수가 있게 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스페셜 캐릭터를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름들을 영문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낌표는 exclamation mark 또는 exclamation point라고 부르고요. 별표는 asterisk,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죠. 이거는 brackets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brackets라고 잘 안 부르고 braces라고 부릅니다. braces. 그 다음에 우물정자는 pound sign, 물음표는 question mark,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고요. and 표시는 ampersand라고 부르고요. backslash, 그 다음에 carrot이 있습니다. carrot은 ha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hat, 모자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돼 있는 길다란 직선을 pipe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괄호를 parentheses라고 부르죠. parentheses. 탭은 뭔지 아시죠? 골뱅이를 at mark, at sign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운표를 quotation mark라고 부르는데 하나짜리를 single quote, 두 개짜리를 double quot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pace는 spacebar, 즉 키보드에서 길다란 거 얘기하는 거죠. dollar sign,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작다, 크다 표시가 있죠. 이거는 뭐 angled bracke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eft and right angled bracket 이렇게 알면 되죠. backspace 알고 있죠? 다음은 파일 이름의 extension, 확장자죠. 확장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시스템을 오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런 확장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C 언어를 개발할 때 프로그램은 보통 .c가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걸 컴파일하면 .o가 되고요. 때때로 헤더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소스에 이 파일 전체가 포함되는, include 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는 .h가 뒤에 붙게 되고요. 자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clas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java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될 때 JAR이라는 그런 익스텐션이 붙기도 합니다. 그 밖에 파일들을 압축해서 저장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이 gz죠. gzip이라는 그런 컴프레서로 만들어진 파일이고요. 그거를 어떤 폴더, 즉 디렉토리를 또는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전체를 하나의 압축 파일을 만들 때 먼저 타르 파일을 만드는데 그때 익스텐션이 타르로 붙게 됩니다. 만약에 타르로 묶은 다음에 압축을 하면 이와 같이 taru.gz라는 이런 익스텐션이 길게 붙게 됩니다. 그 밖에 오디오 파일에는 .au가 붙고요. mpeg 파일, 그 다음에 포스크립트, 파이썬, 펄 스크립트 이런 것들의 익스텐션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라고 하면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나 또는 다른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디렉토리가 아직도 생소하나요? 윈도우즈의 폴더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어떤 다른 파일을 포함하는 구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파일들이 한 디렉토리, 즉 폴더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보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이렇게 계층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리눅스에서 구성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마다 이 구조는 다를 수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대표적인 사례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다 디렉토리고요. 그리고 그 디렉토리 밑에는 파일이나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루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와 같은 여러 개의 디렉토리들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 하나인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가보면 또 이런 디렉토리들이 또 존재합니다.
구조입니다. 이 밑에 뭐 다른 디렉토리가 존재하거나 또는 파일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렉토리 구조인데, 이런 거 이제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이 계층 구조의 한 위치에 있는 파일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지칭할 거냐 하는 것이 이 path name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path name을 주면 이건 무슨 뜻이냐? 맨 앞에 있는 요 슬래시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 슬래시는 바로 요 슬래시를 의미하고 이걸 루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슬래시 밑에 가봤더니 홈이라는 게 있네요. 그쵸? 홈이라는 게 있고요. 홈이라는 건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네요. 그쵸? 요 폴더를, 즉 디렉토리를 의미하고요. 그 밑에 갔더니 이제 릭이라는 게 또 있다네요. 그러니까 바로 요 디렉토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요 밑에 여러 개의 폴더가 존재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메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이라는 폴더 밑에 또 가서 보면은 save라는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요 save라는 파일, 요거를 지칭하려면 이와 같이 /home /릭, /email, /save 이렇게 지칭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띄어쓰기 없이 전부 붙여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 거죠. /home, /anna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home 아까랑 똑같은 디렉토리죠. 슬래시에서 /home, 홈 밑에 /anna죠.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도 역시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work이라는 폴더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oftbiz라는 폴더가 또 그 밑에 있고, 또 그 밑에 pros_1 라이브러리 소스 이런 폴더가 있겠고요. 맨 마지막에 string.c라는 파일이 존재하게 있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path name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이라키 구조에 저장된 어떤 파일 하나를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루트부터 지칭하는 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 path name을 지정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와 같은 슬래시, 맨 앞에 나오는 슬래시는 루트입니다. 중간에도 이 슬래시가 나오지만 이건 루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슬래시는 디렉토리 이름하고 디렉토리 이름을 구분하는 용도로 쓰였고요. 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요 루트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not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not은 현재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어디로 가겠다는 not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path name이. 이게 루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맨 꼭대기부터 오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위치가 릭이다. 그러면 not로부터 시작을 하면 단 밑에 어느 위치다. 이렇게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me/prompt.cc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m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요 home이라는 요 디렉토리 밑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not은 요 home이라는 디렉토리를 지칭하게 되고요. 거기로부터 /m이니까 그 밑에 있는 요 m이라는 디렉토리를 지칭하게 되고요. 다시 /prompt.cc니까 요 밑에 아래에 있는 prompt.cc라는 그 파일이 요 path name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 dot 말고 다시 두 개 붙어 있는 dot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parent, 즉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홈에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dot이라고 먼저 표시하면 이 홈의 하나 위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루트 디렉토리가 되겠죠. 그렇죠? 루트 디렉토리로 올라가서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tmp가 있습니까? 여기 tmp가 있네요. 여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 올라가서 요 tmp라는 요 디렉토리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밑에 img.jpg라는 요 파일이 요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지칭할 때 이와 같이 씁니다. 지금 자기 위치가 현재 홈인데 거기서부터 하나 올라가서 그게 요 닷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tmp라는 데로 다시 내려가서 그게 바로 얘죠. 그다음에 그 밑에 img.jpg가 있으면 그 파일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홈 디렉토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자기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루트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릭이라는 유저다 그러면은 루트 밑에 홈 밑에 릭이라는 요 폴더에 보통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릭이라는 유저로 들어왔을 때 요 위치로 자동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tilda는 바로 root home rig 요 위치를 지칭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path name을 줘줬다. 이게 어떻게 되나 봅시다. tilda가 바로 root 밑에 home 밑에 rig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요 밑에서 어떻게 돼? 하나 올라가면 다시 home이 되죠. 그렇죠? 그 밑에 다시 bab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bab이면 이제 요 디렉토리를 의미하죠. 그렇죠? 요 디렉토리를 지칭할 때 이런 path name을 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 path name은 root로 시작하지 않는 한, 즉 dot이나 dot 또는 tilda로 시작할 때는 현재 자기 위치가 어디였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따져줘야 됩니다. previous 디렉토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들 많이 존재하지만 그 밖에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들은 ordinary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그 밖에 링크, 디렉토리, 스페셜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렉토리는 앞서도 잠깐 설명했고요. 링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능이 복잡하고 더 풍부합니다. 그 밖에 이제 스페셜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 디바이스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파일이 됩니다. 어떤 장치를 다룰 때 그 장치를 마치 파일처럼 다루는 것이 리눅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페셜 파일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스페셜 파일들은 일반 사용자들은 보통 사용하지 않고 대개 커널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스페셜 파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라는 과목을 들으면 이 스페셜 파일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앞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터미널을 하나 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바꿨었죠? 사실 패스워드를 바꾸는 거는 passwd라는 명령을 쳐서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패스워드가 바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실행 명령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실행 명령들은 shell이라는 그런 커맨드 인터프리터 환경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거나 새로 추가하게 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새로운 명령들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유용한 명령들을 하나씩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l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ls라고 치면은 현재 지금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ls 명령 뒤에다가 이와 같이 어떤 다른 이름을 주게 되면은 그 이름에 따라서 특정 위치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t에다 뭐죠? 자기 로그인 디렉토리죠. 로그인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프로그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리스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ls라고 치면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ls하고 한 칸 띈 다음에 asterisk.c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asteris크는 뭐냐면 이게 메타 캐릭터라고 그래서 0개 또는 다수 개의 임의 글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뭐냐면 .c로 끝나는, .c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몽땅 다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c로 끝나는, 즉 확장자, 익스텐션이 C인 파일들을 모두 리스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asteris크는 matches any character string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자나 다수자 또는 한자도 매칭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명령은 cat 명령입니다. cat 명령은 일반적인 파일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명령입니다. cat은 원래 concatenate, 즉 이어붙이기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뒤에 파일을 여러 개 주면 그 파일들을 갖다가 모두 이어붙여서 더 큰 파일을 만들 때 사용되던 것인데 보통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다 출력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요 뒤에 있는 요 파일 네임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cat 한 칸 띄고 prog1.cc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prog1.cc라는 파일, 즉 이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실행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그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한꺼번에 확 뜨고 지날 겁니다. 파일이 상당히 길면은 그 터미널 영역이 좁기 때문에 그냥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확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cat 명령은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즉 안에 눈에 보이는 글자로 구성된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gvim이라는 에디터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cat 명령으로도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는 방법은 cat하고 여기 greater than, 즉 크다라는 이런 표시죠. angled bracket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rog1.cc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서 쳐놓는 모든 데이터가, 즉 키보드로 쳐서 놓는 모든 데이터가 prog1.cc라는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prog1.cc라는 파일에 뭔가 있었다 하면 그 내용은 전부 다 덮어쓰기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화면에서 치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때 만약에 Ctrl D, Ctrl D는 뭐냐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D를 가볍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end of file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입력해줄 게 없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즉시 cat 명령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죠. Ctrl G를 치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rog1.cc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파일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컨트롤 D를 치기 전에 다른 글자를 먼저 쳐서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컨트롤 D를 치면은 그 컨트롤 D를 치기 전에 있는 모든 글자가 prog1.cc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되죠. 다음은 pwd입니다. 이거는 print working directory 이런 건데요. 현재 자기가 어떤 디렉토리 위치에 와 있는지 확인할 때 이 명령을 치면 이게 루트부터 시작하는 패스네임으로 자기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금 현재 자기 디렉토리 위치에서 다른 디렉토리 위치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거는 cd라고 부르는데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d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rig이라는 에나라고 해볼까요? 에나라는 유저로 로그인하면 지금 자기 위치가 이 홈 밑에 에나, 요 밑에 자기 위치가 현재 위치로 지정이 될 겁니다. 이때 만약에 cd/home/rig/email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루트가 여기 있었죠. 그렇죠? 루트 밑에 홈 밑에 rig 밑에 이메일 요 위치로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이제 변경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보통은 이렇게 가려면은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허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가정하면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현재 자기 위치 역시 에나라고 해봅시다. 이때 에나가 아니라 이메일이라고 해봅시다. 이메일일 때 이메일에서 한 칸 위로 가라 그러네요. 그렇죠? 한 칸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rig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 칸 위로 가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홈까지 왔죠? 그 다음에 map으로 들어가려네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map으로 들어가니까 요 밑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bizsoft라네요. 그래서 요 map 밑에 있는 bizsoft라는 요 디렉토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시로 시작하거나 혹은 또는 .로 시작을 해서 디렉토리를 change하는 그런 명령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cd 명령은 유닉스 시스템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디렉토리를 변경해서 이동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mv 명령입니다. 이건 move 명령이죠. move. 이거는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동시키거나 또는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ames라는 이런 어떤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홈 밑에 me 밑에 info라는 이 폴더에다가 집어넣고 싶으면은 이와 같이 move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c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몽땅 다 term paper라는 폴더 밑에 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sec asterisk를 하게 되면은 sec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다 지칭하게 되고요. 그 파일들이 term paper라는 폴더, 즉 디렉토리에 몽땅 다 이동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ove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파일은 없어지고 새로운 위치에 그 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우고요.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notes라는 파일을 music 밑에 notes4라는 폴더에다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붙고 즉시 music이라고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music이라는 폴더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패스 네임을 지정하는 것을 cd나 move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명령들이 좀 더 있네요. 더 살펴봅시다. cp 명령은 복사할 때입니다. move와 달리 기존에 있던 파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이 똑같은 파일이 다른 이름으로 생성되는 것이죠. 어떤 파일 한 개가 아니라 디렉토리를 통째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r 옵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옵션은 뭐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실행시킬 때 조건을 줄 때 이와 같은 옵션을 사용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주게 됩니다. 이 R은 무슨 의미냐면 recursive, 획기적이라는 뜻이죠. 즉 복사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파일이 아니라 디렉토리 밑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통째로 다 해가지고 복사해라. 그게 바로 recursive, 획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디렉토리에 뭐 여러 가지 파일이나 또는 디렉토리가 계층적으로 있을 때 그걸 통째로 다 한꺼번에 프로젝트 백업이라는 그런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해 줄 때 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 파일을 만드는 건데 ln이라는 건데요. 윈도우즈의 바로가기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홈 밑에 dkroute 밑에 project.main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그것을 현재 디렉토리에 project.main이라는 이름으로 바로가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파일을 열게 되면 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제거할 때 RM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M, remove의 의미죠. 그래서 뒤에 파일 네임을 이렇게 주면은 그 파일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뒤에 애서디스크를 이렇게 별도로 주게 되면 요 파일하고 모든 파일, 나머지 모든 파일을 다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이 다 지워지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 요 세미콜론은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명령 두 개를 이어서 수행시킬 때 세미콜론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RM note라는 명령을 실행시킨 다음에 RM 애서디스크를 실행시킬 때 이거를 한 줄에다가 명령을 이렇게 다 쳐서 넣으면 먼저 RM note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RM 애서디스크가 그 다음에 이어서 실행이 됩니다. 다음엔 디렉토리 하나를 생성시키는 겁니다. mkdir이라고 그러고요. new라고 이렇게 해주면 현재 자기 디렉토리 위치에서 new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디렉토리를 제거하는 방법 rmdir이라는 그런 명령도 있지만은 디렉토리 통째로 그 밑에 있는 파일들까지 통째로 제거할 때는 rm-r 옵션을 줍니다. 요 -r에 요 옵션하고 cp-r에 요 옵션하고 두 개가 의미가 같죠? 그래서 work이라는 그런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디렉토리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리커시브하게 즉 밑에 내려가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 밑에까지 샅샅이 다 내려가서 다 지워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은 파일이라는 명령인데 이거는 파일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를 때 성격이 뭔지 확인해 볼 때 이와 같이 파일하고 뒤에 파일 네임을 주면 됩니다. 애서디스크는 모든 파일을 다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을 찾을 때 locate, find 이런 명령을 쓰고요. 보통은 find 명령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이름을 요 -name이라는 요 옵션 뒤에다가 이렇게 주고요. -print라는 요 옵션을 주면 만약에 이 new.data라는 파일이 있다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그 파일의 path name을 프린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background 작업일 때 그렇게 줍니다. 요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퍼미션입니다. 허용이죠. 그러니까 파일을 내가 그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지우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없는지를 지정하는 것을 퍼미션, 허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파일은 이름이 있지만은 각 파일들에 대한 퍼미션을 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이 생성될 때 이 퍼미션은 미리 정해진 형태로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파일에 대해서 퍼미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ls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때 -l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윈도우즈에서 폴더를 들여다볼 때 자세히 보기 하면은 그 파일의 크기나 뭐 생성 연도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l 옵션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퍼미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봐야죠. 이거는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여기 하나가 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른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해서 총 9개의 글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디는 R이고 어디는 W고 어디는 X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X는 안 나와 있는데 X의 위치는 요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R은 뭐냐면 그 파일을 read 할 수 있다. W는 write 할 수 있다. X는 execute, 즉 실행할 수 있다. 디렉토리의 경우에는 그 디렉토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왜 이게 3개나 되냐고요? 이게 각각 3가지 계층에 따라서 따로따로 결정합니다. First 3, 그러니까 첫 번째 요 3개는 지금 이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는 지금 루트가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K킴이라는 유저가 이걸 만들었다면 여기에 루트가 아니라 K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즉 그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거나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뒤에는 그냥 그 하이픈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X자리인데 X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실행시킬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개는 이제 같은 그룹의 다른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저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면 보통 여러분들은 이런 그룹들을 공유하지 않는 형태로 쓰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의 컴퓨터를 쓸 때는 이런 것들이 종종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 내 다른 유저들은 읽기밖에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밖에 다른 유저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유저들은 뭐예요? 역시 읽기밖에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퍼미션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오너가
즉 이 오너가 자기 때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남의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파일의 퍼미션을 700으로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700은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떻게 돼요? 오너의 경우 7이니까 7은 뭐예요? 111이죠? 이진법을 하면 즉 read, write, execute가 다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기는 read, write, execute를 다 할 수 있고요. 같은 그룹의 다른 유저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유저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754면 여기 나와 있죠. 754는 뭐예요? 자기는 다 할 수 있고요. 같은 그룹의 다른 유저들 5니까 뭐예요? 101이니까 read하고 execute만 할 수 있고 write는 못한다. 이런 얘기죠. 101 맞습니까? 그 밖에 그룹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유저는 4입니다. 4는 뭐죠? read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100이 되니까 그렇게 퍼미션 즉 권한을 바꿔줄 수 있는 명령이 chmod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오너, 즉 파일의 주인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용자는 쓸 수 없고요. 루트 같은 슈퍼 유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룹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마지막으로 명령 하나가 man이라는 거인데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ls라는 명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man 한 칸 띄고 ls 하면은 그 사용법이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사용법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명령 사용법을 잊어버렸다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